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제스쿨 시청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만약 올 하반기 미국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로 약세장으로 간다 해도 한국 시장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3,2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미국 시장에 따른 한국 시장 시나리오가 궁금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예, 우선 제가 미국 경제가 좀 많이 둔화될 것이다.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런데 심각한 침체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아마 9월부터는 미국의 예상보다 많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미국 주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단지가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만 너무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출을 보면은 미국 비중이 19%로 높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미국 비중은 축소되고요. 중국 비중으로 수출 늘어나고 아세안 비중으로 우리 수출이 꾸준히 늘어날 거예요. 중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런 거 수출이나 여러 가지 물가지표 보면은 우리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그 명목 GDP가 4% 증가했을 때 적정 코스피가 3,200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당장 그 3,200 간다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은 주가는 제자리에 간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질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발표한 우리가 수출이나 물가 동향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발표된 수출하고 우리 물가 동향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 수출입 동향인데요. 7월 수출이 13.9%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면서 수출 통계는 계절 조정하지 않았다. 일하는 날짜에 따라서 수출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평균 수출은 7.1%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은 13.9% 증가했는데요. 일평균 수출은 7.1%, 일평균 수출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가와도 관계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조업일수가 올 7월에 작년 7월보다 하루 반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 수출 증가율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수출 증가세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OECD에서 G20 선행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선행지수가 우리 수출에 한 3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까지 증가한 걸 보면은 앞으로 3개월 후까지도 수출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9월도 수출 증가세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목별로 우리 수출을 보면요. 여전히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50.4%나 증가했습니다. 월별 규모로 보면은 역대 2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절대적으로 수출 잘 되고 있죠. 근데 작년에 자동차 수출이 정말 잘 돼가지고요. 작년 동월 대비는 9.1% 감소했습니다. 반도체가 수출 잘 되고 자동차는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반도체 수출 중 절반 이상이 중국, 홍콩으로 가는데요. 중국, 홍콩 쪽으로 수출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는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가는데요. 미국 사람들의 내구재 소비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이 잘 되는 반도체는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됐던 자동차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국가별 수출에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 수출이 잘 되는 게 바이오 헬스고요. 우리가 이쪽에서도 꾸준히 성장 기업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부진폭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출입 추이, 품목별 동향을 보면요. 반도체가 올해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이 이 그림에 나타나고 있죠. 반도체 비중이 작년에 15.6%였는데요. 올 7월까지는 19.4%로 급등했습니다. 이 반도체가 이렇게 수출이 급등하고 반도체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다른 거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축소되는 게 자동차, 철강, 이 두 분야가 상대적으로 안 좋다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절대적인 규모로는 자동차 수출 잘 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는 덜 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만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도 어느 정도 비중이 약간 늘어난 상태입니다.
국가별로 보면요. 그동안 우리 최근 5년 동안 미국으로 수출이 정말 잘 됐었죠. 그런데 7월 수출 통계에 보니까요. 중국 수출이 미국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7월 중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9% 증가했는데 미국은 9.3%입니다. 이제 중국 비중이 미국 비중을 다시 넘어설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기 추이를 보면은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 2000년에 10%에서 2018년에 거의 27%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경제 안 좋다 보니까 비중 19%로 낮아졌고요. 미국 비중은 그동안 꾸준히 올라왔죠. 그래서 올 7월까지 보면은 미국 비중하고 중국 비중 똑같이 19%로 똑같습니다. 6월까지 보면 미국 비중이 19.2, 그 다음에 중국 비중 19.0%로 미국 비중이 2002년 처음으로 중국 비중을 넘어섰습니다만은 그런데 7월부터는 다시 중국 비중이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출 보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판단하는데요. 이제 미국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미국 성장률은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비중은 하반기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중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서서히 부분적으로는 회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반도체 등 일부 중간재 수출이 잘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에서 아세안 비중 꾸준히 늘어나고 인도 비중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어떤 분이 미국만 보고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도 떨어질 수 없냐. 물론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하반기에 제가 말씀드렸으면 미국으로 수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비중 축소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아세안, 인도 쪽으로 우리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만 쳐다보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올해 미국 주식 투자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금융시장에 오래 근무하면서 보고 깨달은 것은 돈이 한쪽으로 몰리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보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나라에 자산도 조금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중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리라 보고 있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중국, 인도 이런 거 이머징 마켓 주가가 더 오르거든요. 이런 점도 고려해서 우리가 미국 시장도 보고 투자 비중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인데요.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 코스피와 상관계수가 0.86 정도 나옵니다. 제가 우리 관세청에서 10일, 20일 단위로 수출 통계가 발표되기 때문에 제가 발표될 때마다 여러분의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그때마다 우리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좀 코스피가 가대평가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7월 말 기준으로 봐더라도요. 일평균 수출이 제 예상보다 좀 낮았고 그래도 7월 말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했었습니다. 상당히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을 가대평가했습니다. 10% 이상 가대평가됐었는데요. 그게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우리 코스피에 1개월 정도 최근에 선행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장단기 금리차라는 것은 10년하고 1년 국고채 수익률 차이입니다. 이게 7월에도 역전된 상태입니다.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저는 8월에는 다시 정상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아마 8월에는 내리지 않을지 몰라도 금리 인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떨어지면서요. 이게 정상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이후로는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율하고 주가 관계를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그래도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원화 가치는 떨어졌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코스피와 원화 가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뭔가 하나는 좀 시장을 잘못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코스피가
원달러 환율을 더 설명해 주더라.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뭐 환율이 앞으로 갈수록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9월 이후부터는 다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면서 주가는 오르고 환율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제가 그 명목 GDP 가지고 우리 코스피를 평가하는데요.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은 제자리에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평균 수출이나 그다음에 H필터,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이런 것들이 시사할 정도로 약간 그 우리 코스피가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제자리를 단기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정이다. 이 조정을 끝내고 다시 그 중기적 추세에 따라 가지고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7월 중순부터 뭐 한 달 정도는 뭐 미국 주가도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벌일 것입니다. 이 기회에 주식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그 하락 국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월 그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물가는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치나 제 예상치보다 좀 높은 2.6% 나왔습니다. 근원 물가는 시장 예상치와 같은 2.2% 상승했고요. 그런데 뭐 체감적으로는 뭐 물가 상승이 높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신선식품 지수가 7.7%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지출 목적별 등락률 이런 거 보면은 교통요금이 5.2%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석유로 세금 일부 그 제자리에 올려놓으면서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8월, 9월로 가면서 물가 상승률 계속 둔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8월에는 2% 안팎이라고 보고 있고요. 9월, 10월에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중반, 후반 이 정도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도 점차 2%에 접근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M2 증가율 시차를 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하는데요. M2 증가율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개월 선행합니다. 그동안 M2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는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차를 보면은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는 물가 상승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약간 오르기는 오를 텐데요. 일단 내년 1분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 안정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 특히 두바이 유가 우리 그 소비자 물가에 7개월 선행합니다. 최근에 유가가 오르다가 최근에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물가가 당장 많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물론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최근 그 중동 사태가 악화되고 있고요. 이게 일부에서는 뭐 5차 중동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 전문가들한테 많은 기회를 들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전쟁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 정도 확장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런 그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물가 상승률은 계속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테일러 준칙에서 여러분한테 그 적정금리를 추정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추정해 보면은 하반기에 적정금리가 2.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요.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빨리 인하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정금리가 낮은 것은 지금 우리 물가 상승률이 특히 하반기 가면은 목표 수준 2%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제 GDP가 잠재 GDP 아직도 밑에 있습니다. 적정금리를 고려하면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그 금리 인하를 미리서 반영하고 있죠. 대표적 시장금리가 국고채 3년 수익률인데요. 이게 작년 12월부터 계속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우리 경제성장률 별로 안 좋다. 물가상승률 떨어진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좀 느리게 반응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시장이 상당히 똑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국고채 3년 수익률이 3%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0.4%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지금 국고채 3년 수익률 3% 안팎이라는 거는요. 기준금리가 2.6%까지 떨어질 것이다. 미리서 반영한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뭐 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장이 미리서 다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뒤늦게 내리더라도 별로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저는 10월 무렵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1%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도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그 물가 상승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작년부터 채권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그 금리가 떨어졌고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한 이익을 낭시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소비자 물가와 국고채 3년 수익률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 7월에 약간 반등했습니다만은 8, 9월, 10월 가면서 더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물가 발표될 때마다 코스피를 CPI, 소비자 물가로 디플레이트 해가지고 실질 주가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요. 실질 주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소비자 물가보다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23년까지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 월 평균 상승률 2.5%인데요. 코스피 여기 배당을 안 넣은 겁니다. 7.6%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실질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초 들어가지고 미국 주가 급락하고 우리 주가도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제가 수출입 통계, 그 다음에 HP 필터,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월 중순 이후로는 다시 괜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반기 후반에 그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